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의 고정 비율 계획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율 계획이라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정해진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에 강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속적인 강화나 고정적인 강화 계획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조작적인 반응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면적 비율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고정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율대로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내가 하는 만큼 그리고 그 이득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더 노력한다는 게 비율적인 계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를 보게 되면 가변 간극 계획이라 해서 가변 간극이라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강화를 제공하는 시간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언제 강화가 제공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강화의 계획의 연속적인 강화는 고정 간격에 있어서 강화 비율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천천히 소거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불시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은 뭐예요? 성적이 좋게 하려면 꾸준히 늘 하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학습 효과를 위해서는 예, 가변 간극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강화물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시에 쪽지 시험을 본다, 불시에 퀴즈를 낸다라고 하면 평상시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만 여기에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변 간극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변 비율. 비율은 뭐예요? 비율은 어떠한 횟수나 어떤 강화물에 있어서 비율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빈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를 주지만 반응의 빈도를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빈도에 따라서 강화물이 되다 보니 나에게는 더 이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강화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많은 수의 집을 방문을 하다 보면 그 중에 뭐예요? 어느 때는 방문을 하다 보면 계속 이게 나한테 예, 판매 부수로 늘어가는 비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는 건수, 방문 횟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접속하는 그 횟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그 비율 자체가 가변 비율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고정적인 부분에 상관없이 비율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면 하는 만큼 늘어나는 능력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106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그 10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윗페이지 보시면 자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강화 계획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의 반응을 발생시키는 것이 강화 계획의 순서에 따라서 가변 비율 계획 그리고 고정 비율 계획 음, 어, 가변 간격 계획 그리고 고정 간격 계획 순으로 이 순서가 나눠져 있죠. 제일 그 행동에 어떠한 긍정적인 메시지 가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장 확률적인 부분에 높이 평가하는 것은 가변 비율 계획이다. 두 번째는 비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정 비율 계획.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를 할 때는 가장 높은 비율을, 반응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좋은 비율이 무슨 비율이다? 가변 비율 계획이고 두 번째도 비율은 비율인데 고정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간격이라 하는 거하고 가변 간격은 또 다른 거죠. 가변이라는 것은 불시의 간격을 제시를 하는 거고 고정은 뭐예요? 월급처럼 따박따박 그냥 한 달이 지나야 주는 것. 근데 간격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1에서 5라고 봤을 때 1에서 5 중간에 2.5 이 간격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변 간격 계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 좀 잘 알아두시면 중간고사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래서 스키너의 연구 계획에 따르면 바람직한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고 고정적인 어떠한 그 고정된 후에는 연속적인 강화, 그리고 보다 간헐적인 강화가 행동 유지를 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빨리 좋게 하려면은 뭐예요? 가장 좋은 건 뭐다? 예, 가변 비율 계획이다. 그리고, 요 다음에는 고정 비율 계획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동에, 좀 긍정적으로, 어떤 조건화를 시키려면,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별 자극이라는 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6페이지 변별 자극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자극에 긍정적인 반응이나 행동은 강화해주고 다른 반응을 하게 되면 강화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두 개의 반응 중에 하나는 문제성이 있는 역기능적인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때 기능적인 반응에 강화를 주면 역기능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강화해주지 않는다면 보통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사회 적응적인 반응이 증가하게 되죠. 그 문제성이 있는 반응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별 자극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제시를 해놓고 어, 하나의 제시에는 더 좋은 기분 좋은 강화물을 주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기분이 나쁜 강화물을 줬을 때 어느 쪽으로 먼저 쏠리겠어요? 강화가 긍정적인, 기능적인 부분으로 쏠리게 되면 나중에 역기능적인 부분에는 아예 그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겠죠. 그래서 변별 자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동조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요 개념이 있는데, 행동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형성을 하고자 하는 복잡한 행동이나 복합적인 기술에 학습하기 위해서 부적응하는 행동을 강화시키고 행동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한꺼번에 학습되는 게 아니죠. 순서대로 점점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행동 조성이 원하는 반응에 접근할 때마다 강화물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주는 것.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소변 훈련 과정에서 아이에게 배변 욕구에 대한 의사 표시에 칭찬을 해서 자기의 표현 행동에 어떠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고 그 다음에는 배설한 후 변기에 물을 내리는 행동.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행했을 때 전반적인 배변에 관한 바람직한 행동이 조성이 되겠죠. 자, 복잡한 행동에 학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행동의 단계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 이 이론을 좀 새겨보게 되면 우리가 한글도 모르는데 보통 이제 한글을 떼고 나서 아이들이 책 읽기를 하죠. 근데 한글을 모르는 아이한테 책을 던져주면 책에 흥미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책에 흥미를 갖게 하려면 처음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림책으로 먼저 아이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죠.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서 글을 많이 써 있는 책을 주는 게 아니라 글 자체에 한 소절 정도 있는 책을 제시를 해주면서 상상력을 키워주게 합니다. 그 상상력을 키워준다는 게 그림 속에 어떤 아이의 생각이 들어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 글밥 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한글 가르칠 때 보면 그림책 내지는 그림으로 카드로 많이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이 키우실 때 이렇게 보면은 큰 이렇게 카드에 각종 뭐 개미 그림, 뭐 어떤 펭귄 그림, 곰 그림, 강아지 그림 이런 거를 막 제시를 하면서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단어를 학습을 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 그림 위에 글씨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강아지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강아지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뭘까? 멍멍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아지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 그림만 봤을 때도 글씨를 안 봤을 때, 아, 이게 강아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학습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그림을 없애고 강아지라는 단어만 줘도, 아, 강아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바로 학습된 복합적인 행동에 대한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을 먼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글에 어떠한 이제 재미, 흥미를 느끼게 해서 그림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의 독서의 좀 긍정적인 나름의 글 읽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 자, 이런 게 행동 조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시키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학습 단계가 바로 이런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완 훈련이라 해서 고전적인 조건화 기법을 활용한 불안 대처 기술에 대한 하나의 제시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안 수준이 높아서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용한 환경 속에서 깊고 규칙적인 호흡과 함께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즐거운 상상, 그리고 생각하는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불안을 완화시키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대기업장에 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긴장돼가지고 떨고 있을 때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즐거운 상상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그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면접을 임하는데도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만의 어떠한 기법들, 그런 거를 이제 마음에 새아리고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뭐예요? 마음에 어떠한 불안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완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무대에 내가 대인 공포증이 있거나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발표를 잘 못하죠. 그럼 이 발표를 잘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려면 우선은 혼자 스스로 뭐예요? 독백처럼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큰 소리로 뭐예요? 자신감 있게 막 이 발표를 막 하고 처음에는 발표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A4 용지에다가 본인이 이제 쓰는 거죠.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나의 장점은 뭐고 그래서 저는 뭐 무엇을 좋아합니다. 이런 발표를 계속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한테서 하게 되면은 처음에도 떨려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족들 앞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엔 친구들 모아놓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완화가 좀 되면 대중들 앞에서 천천히 자꾸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발표에 굉장히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완화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불안을 점점 삭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완 방법은 매일 규칙적으로 이완 훈련을 연습을 하면서 습관적인 유형이 형성되고 긴장 상태에서 완화 상태로 점점 차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완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체계적인 동감법. 이건 체계적인 건 뭐야? 단계, 계단 형식으로 점점 둔화되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 동감법이라는 것은 가장 위협이 적게 느끼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위협적인 상황으로 강도가 점점적으로 높아지거나 점점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이나 회피 행동에 수정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불안이나 고통스러워하는 내담자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된 동물 공포증, 폐쇄 공포증,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주로 이제 이런 공포증에 사용을 하고도 있는데요. 공포나 불안을 일으키는 장면, 그래서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공포에 대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조건 자극, 이런 거에 중립 자극으로 환원시켜서 이를 소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예전에 내가 강아지한테 물렸어. 예. 그때는 큰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강아지만 보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슬슬 피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요만한 강아지한테도 내가 너무 이제 가지도 못하고 떨고 있어. 자, 그럼 이건 체계적 둔감법으로 어때요?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 이 체계적 등간법도요, 하나의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 등간법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과학 실험에 의해서, 아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를, 실험에, 이용을 했는데요. 아이가 있는 자리에 흰 쥐, 이거를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흰 쥐에 대해서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지작거리고 놀고 그랬는데 흰 쥐를 만지자마자 너무 큰 그 꽹가리 같은 큰 시끄러운 소리를 빵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지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소리 때문에 놀란 거죠. 그다음에 또 힌지를 만지려고 하는 찰나에 큰 소리로 징을 쾅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뭐예요? 응 울었죠. 그다음에는 이 아이가 세 번째 지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꽉 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체계적 둔감법을 통해서 처음에는 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쥐를 만지려고 하니까 또 소리를 크게 질러서 얘가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리고 그 세 번째 또 이렇게 이제 흰쥐만 보면은 얘가 이제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자, 이제는 흰쥐가 아니라 하얀 물체, 하얀 어떤 곰인형만 봐도 애가 이제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얘가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제 흰색 그 큰 어떠한 동물 이런 것만 보면은 무조건적인 이제 그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과거에 너무나도 큰 이 아이에게 그 어떠한 그 인지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줘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체계적으로는 둔감법으로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성인이 된 이 아이한테 체계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때요? 흰색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무섭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큰 곰돌이 인형을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저기에 다른 사람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고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계속 뭐예요? 보여줘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10m에서 보여줬던 것을 5m 앞으로 가까이 와서 강아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예뻐하는 것을 쓰다듬어 주고 그런 거를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는 가까이 2m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한번 만져보게끔 하고 이러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그 안 좋았던 기억을 점점 둔감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회피 행동에 있어서 수정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나 공포 이런 장면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공포의 불안을 일으키는 조건 자체에 있어서 중립 자극으로 환원시켜서 이를 소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체계적인 분간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혐오 치료라고 해서요. 혐오 치료는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혐오 자극을 가해서 문제 행동을 소거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응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사용을 하고요. 이 치료에서는 원치 않은 반응에 있어서 전기 쇼크 또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언어적인 처벌 같은 혐오 자극을 짝지어서 연관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또는 어떠한 흡연, 과식, 이상행동, 말더듬, 글씨 쓸 때의 손떨림, 도박 이런 것들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감소를 시키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게 혐오 치료이고요. 잠재적으로 강력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혐오적인 대안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토큰 경제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보상적인 부분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강화물을 제공하고 나중에 긍정적인 실제 강화물과 교환하는 게 바로 이런 토큰제라고 하는데 토큰은 강화 인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적응 반응에 발달을 시키거나 토큰의 횟수를 늘리는 것도 있고 줄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소거하려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큰 경제는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통제 수단으로 특수학급 아동 대상의 언어 교육에 대해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토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뭐 감소 이제 속어도 되고요. 또 어떤 행동에 뭐 바람직한 행동을 했었을 때 토큰으로 주면서 스티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스티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냉장고에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그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딱 붙여놓고 포도송이 거기 다 채우면은 슈퍼에서 이제 어떤 상품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강화 인자를 활용해서 적응 행동의 발달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큰 경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평가를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요.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을 촉진시키고 자연스러운 선택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내적 충동보다는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욕구나 갈등,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추측은 해피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행동에 이해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스키너는 모든 행동은 내적 그리고 외적 자극에 반응해서 발생한다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부적응적인 행동은 자극 S라고 하는 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R에 관련돼서 분석하는 행동 분석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적 정의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인간 행동에 있어서 이해하려는 측면에 있어서도 기여를 많이 했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인간의 모든 행동이 조작적으로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했죠. 그래서 아이의 어떤 행동, 이런 거를 통제된 조건 하에서 아이에 대한 어떤 사랑, 기쁨,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시키면은 행복과 안녕이 증진시킨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한계에서도 드러나게 됐는데요.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런 이론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간 행동의 전체적인 복합성을 잘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사는 사람들과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그 뭐랄까요? 그 좀 그 발전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면 누구나 다 똑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적인 부분이 그 민족성이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예,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 상황에 실제 상황에서 일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행동주의에서의 처벌 원칙은 인간 서비스 측면에서 다소 비인간적인 면이 정당화시킨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벌이라고 하면 내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막 풀어지는 거죠. 무질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을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고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그 비인간적인 면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조작적인 이론으로 보게 되면 행동 하나하나의 어떠한 그 통제와 보상과 이런 거를 사람으로 하여금 잘하면은 보상을 잘 못했을 때는 처벌을 하게 되면 이거는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반두라의 학습 이론인데요. 반두라라고 하면 학습 이론이라고 하면 돼요. 무슨 이론? 사회 학습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 학습 이론 많이 배우잖아요. 아주 많이 지금 현대사에서 사회 학습 이론은 많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은 모델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링.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델링은 누구예요? 나를 모델로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저 사람처럼 좀 훌륭해야지. 저 사람처럼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그 똑같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 저 사람이 뭐예요? 지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그냥 달리네 라고 하면 뭐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 앞에서 이렇게 나는 신호를 지켰는데 그 다른 사람이 쌩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지켰는데 뭐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코너 돌아서 보니까 경찰이 그 앞서간 차를 잡고 거기서 딱지를 끝내 봐. 저거는 그래서 처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킬 건 지켜야 돼.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학습한 대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나름대로 그런 기준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의 행동의 내적 가정이나 외적 가정에 있어서의 결정체, 그래서 행동의 주의에 대해서 학파로 이론을 자리매김했고요. 또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의 내적, 그리고 인지적인 가정에서 환경적인 영향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결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스키너는요, 모든 학습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스키너는 모든 학습은 뭐예요? 직접적인 경험. 그래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벌과 보상이라고 한다면 반두라는 뭐예요?
경험뿐만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도 학습이 된다라고 본 거죠. 관찰이란 뭐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한 행동 보니까 저건 안 되겠는걸? 라고 하는 거죠. 자, 스키너는 뭐예요? 행동. 내가 직접 해봐야지만 되는 거고, 스키너는 뭐예요? 아니, 반드라는 뭐예요? 간접적인 학습도 학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두라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내적 자극에 대해서 단순히 반응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사용을 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행동의 근원적인 인지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창조, 계획 등이 여기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대리 학습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두라는 인간의 인지적인 행동에 있어서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자신의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 관찰을 통해서 대리 경험을 통해서 행동의 유형들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어때요? 자, 이 세 지금 학자를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마음에 드는 학자가 누구예요? 조건 형성에서? 네, 반드라라고 아마 같은 의견이 나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그러죠. 내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을 거야. 예.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간접으로 봤을 때, 저 사람 행동을 내가 관찰을 해봤을 때,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이건 뭐예요? 사회학습 이론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감옥을 가봐야 감옥의 생활을 아나요? 그렇지 않죠.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네, 내가 직접 감옥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감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간접, 증언을 통해서 갈 곳이 못 돼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아도 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두라의 이런 사회 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보다는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바람직한 승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자, 그러므로 관찰한 이후에 모델과 같은 행동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선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두라의 생애를 보게 되면 반두라는 캐나다에서 알버타 지방에서 폴란드계 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의 교사와 20명의 학생밖에 없는 아주 시골 학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을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캐나다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입학을 해서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대학원에서 심리 석사 박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주요 업적은 모델 행동의 관찰을 통해서 성격 변화와 공격성의 심리학 분야의 대가가 됐죠. 그래서 반두라의 눈에는 대도시의 청년들이 어떤 가치나 태도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심리학 개념들이 어떤 공격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TV나 미디어의 효과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우리도 보통 아이들이 요즘에 뭐 우리가 키울 때 아이들 뽀로로 그 캐릭터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그 뽀로로 하면은 TV만 보면 뭐예요? TV 속에 막 눈이 빨리 들어가죠. 자, 이런 미디어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에 그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이상을 펼치진 못하지만 어 내가 꿈꾸는 거를 다른 TV 안에서 누군가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막 몰입이 돼 가지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대리 경험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미디어의 효과 이거를 인제 입증을 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직접적인 경험뿐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에도 우리가 학습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 학습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도시의 특징적인 현상인 미디어 폭력 그리고 범죄 행동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을 통해서 관찰 학습의 개념과 사회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을 주창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반두라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참 잘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 자, 반두라의 생애는 이렇게 됩니다. 자,
관찰 학습이라고 해서 반두라는 인간이 단순한 환경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에 통해서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팬지가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사람을 따라하는 거 있죠. 이것도 관찰 학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따라하는 강아지들 보시죠. 어 강아지를 우리가 인제 좀 진짜 뭐 그 천재견이라고 하는 애들이 심부름을 시켰을 때 척하니 TV에 보면은 "리모컨 갖고 와." 그러면 리모컨 갖고 오고 "휴지 갖고 와." 그러면 휴지 갖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시켰냐면 주인이 직접 리모컨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거나 "이거는 휴지야." 라면서 휴지 가지고 오는 모습 이런 거를 인제 강아지들한테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휴지 갖고 와."라고 하면 얘가 기억을 해서 주인이 휴지 갖고 오는 모습을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한다는 그 행동에 있어서 관찰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이런 강화 이론을 기반으로 통해서 대리학습, 사회학습, 모델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죠. 자 관찰학습은 환경적인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통해서 행동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통해서 관찰로 학습하는 과정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두라의 4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우선 주의 집중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저 사람 거를 딱 보고 나서 그냥 뭐 내가 '아이 해 봐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주의 집중. '어 저거 할 만한데?'라고 하면서 뭐예요?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유지를 하면서 어때요? 생산적인 과정,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거를 동기 과정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도라의 4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은 주의 집중 과정과 기억 유지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계속 뭐예요? 학습한 내용을 뭐예요? 머릿속에 담고 동기 그래서 '어 나 저렇게 해 봐야지.'라고 하는 요런 단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주의 집중 과정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관찰을 통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 그에 따르는 어떤 결과 그거에 대해 주의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모델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첫 번째 주의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이 모델링을 모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어떤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지각한 어떠한 정확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게 첫 번째 주의 집중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주의 집중 과정에서 모델의 행동에 더욱 밀접하게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 좋아하는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면 더 거기에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자 주의 집중을 많이 받게 되는 모델은 모델의 성, 연령, 관찰자와 비슷할 때 그리고 존경을 받을 때, 지위가 높을 때, 유능할 때 이럴 때는 주의 집중 과정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예 주의 집중을 많이 받게 되는 모델들은 누가 있을까요? 예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나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은 누구지? 나는 누구를 닮고 싶어 하는 거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제가 즐겨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거. 예 거기 보면 이제 박보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박보검이 아이유를 너무나도 순정적으로 첫사랑으로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 모델을 보게 되면 '아 저런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 내 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보검처럼 진짜 잘생기고 그 진짜 순정파이고 이런 이제 그 마음속에 그런 모델이 인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내 마음의 짝사랑인 그 모델을 닮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예 우리는 이제 '주의 집중 과정에서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모델의 성, 연령 이런 걸 관찰자와 비슷할 때 우리는 존경심을 더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이게요. 예. 20 대의 박보검을 그래도 나름대로 뭐예요?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살아가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주의 집중 가정에서는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인기 연예인들의 외모나 어떤 매력적인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행동 양식을 선택해서 자신의 것을 모방하는 것. 자, 이런 것이 주의 집중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억 유지 과정인데요. 보존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어떤 모델로부터 받은 내용과 인상을 자신의 내면에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을 보존 과정이라 한다라고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자, 반두라는 인간의 모델의 특정한 행동 등을 시각적인 심상 그리고 언어적인 부호화를 통해서 기억을 한다라고 봤고요. 자, 그래서 상징적인 대상물을 저장을 하고 회상하는 능력에서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연령이 되면 언어적 구호를 사용함으로써 모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빨라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기억 유지에 있어서 장기간 우리가 기억의 유지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기억 유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 반드라의 주요 개념을 또 알게 됐고요. 세 번째는 주의 과정에서 점점 뭐예요? 기억을 하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생산적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운동 재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집중을 통해서 심상이 저장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상징적으로 부화된 기억을 적절하게 어떻게 행동으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운동 기술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조작하고 또 그 상징적인 모델과 관련해서 비교적 자신에게 어떠한 행위로 전환시킬 때 그거를 수정해 감으로써 본인의 행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나름대로 주의 집중해서 그거를 갖다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생산 과정에서 뭐예요? 나름대로 내 거로 소화시켜야 되겠죠. 우리는 창조의 어머니는 뭐예요? 모방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거는 모방을 통해서 나에게 적절하게 내가 뭐예요? 나의 맞춤으로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모방의 어떠한 천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산 과정도 역시나 나에게 내가 맞춰서 나만의 어떠한 그 큰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떠한 행동으로 크게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처음에 모델링을 했지만 그 나름대로 좋은 장점을 내가 갖고 와서 나는 거기보다 조금 더 위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게 바로 생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완전한 행동의 어떠한 수행이라던가 운동 동작에 있어서 계속적인 실천, 그리고 정보의 환류에 근거한 자기 수정을 통해서 조정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생산 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을 처음 배울 때는 그것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동작, 말, 표정 그대로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의 동작이나 말, 표정으로 재현하는 것.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어떠한 그 운동 방법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생산 과정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제 맞는 것은 뭐예요?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인제 그 결과물이 바로 동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에 관련된 과정의 결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관찰된 행동들이 이제는 나에게 어떠한 재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기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우리가 굉장히 주변의 어떤 동기적인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 행동 하나하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의 어떤 행위가 부정적인 제재의 결과가 가져오는 반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그 행동에 대해서 모방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에게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보상을 가져온다면 모델을 통한 관찰 학습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자극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기화에 있어서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강화는 습득된 행동을 표현하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실제로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중이거나 기억 유지 과정에서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자, 주의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기억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나한테 맞는 어떠한 몸의
맞는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용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기억은 하고 있고 또 주의 집중을 먼저 하고 기억은 하고 있는데 내가 행동으로 변할 수는 없어. 근데 늘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잔재해 있는 것은 '아 그래. 예전에 그런 게 참 좋았지.' 그러면서 기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 어 이렇게 삼각형을 제가 그리는 이유는 네. 여기에 우리가 인제 1 차적인 그 의식주라고 보고요. 여기는 인제 우리가 안전의 욕구가 매슬로우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1 단계는 여기에는 예 의식주, 2 단계는 안전, 3 단계는 사랑과 소속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존경의 욕구가 있고 여긴 자아 실현이라고 하거든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단계를 순차적으로 올라왔을 때 마지막에 노년기 때 인제 자아 실현을 하고자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하고 뭐 아이들 키우느냐고 못하고 이런저런 제약 조건들이 많아서 못했는데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인제 마지막에 '아 내가 내 꿈을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 그동안 못하는 거 해 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의 집중 과정까지는 했어요. 기억 유지도 했어요. 내가 예전에 과거에 꼭 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나는 정말 내가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노래를 하고 싶고 가수를 꿈꾸고 싶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인해서 내가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노래를 사랑하고 목소리도 좋고 관심도 많았는데 가수이기보다는 집안에서 원하는 사회적인 역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이게 좌절됐다라고 하면 주의 집중 과정, 기억 유지가 계속 내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뭐예요? 이런 동기와 가정으로 해서 '내가 해 보고 싶다.'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거 요 단계에서. 그래서 가수의 꿈을 접지 못하고 나름대로 음반도 내고 그냥 무명 가수처럼 주변에 인제 그 지역의 어떤 인제 노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국 노래자랑을 나간다거나 지역의 어떤 인제 가요 축제라든가 이런 데 인제 내가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뭐예요? 이런 사회 학습 이론을 반두라의 이론을 접목시켜 보면 실제로 내가 큰 가수는 되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이런 어린 시절의 꿈들 이런 기억 과정에서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이라도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학습 이론을 요렇게 한번 예를 좀 가지고 설명도 좀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어떤 모델링을 가지고 그거를 실현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꿈을 위해서 그리고 인제 더 한층 나를 성숙하게 하려면 꼭 뭐 직접적인 어떤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회학습 이론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우리 1 차 대면 수업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향기는 어 천리가 아니라 만리까지도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사람의 꽃은 내가 시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피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 노력하에 어떠한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인제 인생의 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꽃은 뭐 다 활짝 피는 게 아니라 때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나에게 큰 어떠한 모티브가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나름대로 그 꿈에 있어서 그 꽃의 꽃몽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인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그 단계를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 또한 역시나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접목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제 우리가 관찰학습 과정의 동기 과정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형이나 누나의 어떤 행동이 부모님이 칭찬을 받으면 동생도 칭찬을 받고 싶어서 따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관찰로 재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 동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모방이라는 걸 참 잘하죠. 이 모방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방은 굉장히 창조의 어머니라고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학습 이론에서 중요한 과정이 바로 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반응들은 모방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고 직접적인 강화를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반응 결과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자, 이런 학습을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은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또 반응을 위해서 즉각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떠한 뭐 현실에 있어서 심부름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토큰을 준다거나 그 자리에서 어떤 보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고 여기에서 모방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가 결과물로 나오는 건 아니죠. 모방이라는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것을 굉장히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단계 밟으면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방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반드시 행동이 수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사람들의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특별한 반응을 학습할 때 일단 반응이 획득된 다음에 사회적인 힘이 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어떠한 행동이 나에게도 그게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데 왜 벌을 받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행동을 안 하거나 행동을 강화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지금 이웃 주민이나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보면은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동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모방을 하면서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주변에 정치인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 정치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나도 그 학습 분위기로 계속 따라가면서 뭐예요? 학습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많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관찰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방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자, 모방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동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시범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모방은 내용에 쉽고 간단한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옮겨가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로 과제를 탁 내주면 어때요? 예. 막 도리도리하면서 관심이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방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쉬워야 돼. 그리고 거기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쉽게 간편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인제 복잡하면서 예 또 세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인제 알아가는 측면으로 옮겨가시면 되는 거고 각 단계에서 말을 설명해 주거나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 단계마다 잘하면 칭찬을 해 주는 것. 그래서 모방의 주요 이렇게 원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주요 개념인데요. 반드라는 사회학습에서 단지 보상이 조건에 따른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사회학습은 우리가 인지적인 행동이나 인간 행동에 있어서 상징적인 표현, 그래서 언어적인 어떤 정보나 모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발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행동을 형성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의 입력에 행동을 위한 지침인지 이런 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인지적인 매개 과정을 통해서 대리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도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는 지식을 획득하고 조작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고, 또 인간은 장래의 어떠한 계획이나 내적 표준들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들을 조절하고 행동, 결과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반응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의지는 인지적 통제에 달려 있다라고,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두라는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는 기질적인 요인, 그래서 상황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의존을 통해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극, 그래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어떠한 신념, 기대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의 영향을 준다라고 보았고요. 또 어느 정도 자기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는 인간의 내적 과정과 환경적인 요소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개인과 행동과 환경 요 세 개. 그래서 이 세 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런 상호 결정들이 진행된다라고 보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호 결정론이라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개인의 어떤 신념, 그리고 행동에 어떤 특별한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행동에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이 기대하는 변화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두라 학자는 그 세 가지 요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개인, 행동, 이 환경.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호 연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두라에서 이야기하는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개인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으면 네 어떠한 연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델링을 하고 싶으면 나와 상대방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공통점에 한 가지 더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겹쳐져야 나의 행동이 사회학습 이론으로 음, 적응이 더 빠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모델링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모델링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저 사람처럼 닮고 싶어 아니면 저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동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라의 이렇게 사회학습 이론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심리학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 규제인데요. 행동에 있어서 감독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래서 주로 인간 행동에 대해서 자기 강화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인간 행동이나 외부로부터 보상이나 처벌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적 표준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과 규율을 좀 엄격하게 해놓는 분들도 있죠, 사실. 그래서 계획대로 움직인다거나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차곡차곡 뭐예요? 이루려고 하는 이런 자기 규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0 대는 그야말로 친구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20 대는 주변에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라든가 주변 환경에 있어서 친화적인 부분으로 가고 그리고 30대 되면은 이제 뭐예요? 나는 가족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면서 가족과의 어떠한 그 규칙이라든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또 40 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에 이제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 자녀를 성장시키고 이제 각자 아이들을 어 독립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뭐예요? 그 생활 주기로 가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노년기를 맞이해 가지고 노년기에 자기 그 생애 주기가 있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 행동이 외부와 내부의 같은 어떠한 그 체계에서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스스로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규칙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만의 어떠한 그 인생의 계획대로, 그리고 이런 그 계획은 자기 강화에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인간 행동에 있어서 자신이 수행하는 행동에 있어서의 기대, 이거를 초과할 때는 자부심을 느끼죠. 또 반대로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수치심이나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반두라는 자신의 이런 그 자기가 만든 기준뿐 아니라 타인이 만든 외적 기준에도 입각해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50대, 60대면은 직장 생활을 이제 웬만큼 하셔서 중년을 맞이하면서 웬만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부잣집의 회장처럼 막 떵떵거리는 집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살만한 집, 내가 그래서 안락하게 나의 어떠한 공간, 이런 거를 이제 50대, 60대는 나만의 공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자녀들한테는 뭐 나중에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자식들에게는 내가 손을 벌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노후 대책을 막 세우잖아요. 그래서 연금은 얼마를 타야 되고 실제로 내가 생활비는 얼마를 내가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를 입각해서 반드라 자신이 이야기하는 사회학습 이론에서 본인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나름대로의 행동 규제, 이런 것들도 자기 규제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세운 기준에 부합하면 자기 강화로 보상되지만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죄책감과 자기 부담감을 갖고 자신을 처벌한다. 처벌한다는 건 뭐예요? 예, 스스로 이제 내가 인생을 잘 못 살았나? 라고 하면서 뭐예요? 주눅이 들거나 또 이제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벌이라는 게 뭐 달리 사회에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 결국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규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자기 효능감도 관련해서 요거는 상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